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주 기자를 대신해서 네,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박형광님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주 방송 함께 하시죠? 저 변호사님이랑은 몇 처음에 번 한 것 같아요. 몇 번 한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때. 네, 몇 번 한 것 같고. 그러네. 보니까 명태균 아니구나 강혜경 씨 강혜경 씨 변호인. 변호인이죠. 예, 변호인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네, 창원에서 그때 식사 한번 했던 건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창원의 인연을 살려서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뭐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야, 건강상품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이 광고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고맙다. 네, 조선네이원 쌍화 비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혹시 부모님 선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명절 때 품절 대란이었던 쌍화 비담 다시 또 왔습니다. 예로부터 쌍화는 왕실의 피로회복제로 불렸는데요. 쌍화를 10배 농축한 게 바로 이 쌍화 비담 쌍화환입니다. 전통식품 명인의 레시피로 만든 쌍화환은 6년근 홍삼, 작약, 숙지황 뭐 이런 최고급 한방 원료와 국내산 항산화 꿀인 밤꿀을 더해서 달짝지근하니 맛있다고 합니다. 몸속 깊은 곳부터 기력이 필요한 부모님, 회사 일로 지친 남편, 공부로 피곤한 우리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기력 회복 선물 되겠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무조건 100% 재구매하신다고 하고요. 200% 추천한다고 알려진 조선내의원 쌍화비담. 특별한 이벤트 구성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혜택으로 이번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만 3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를 더 드리는 3+1 모두 40개 환을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보자기로 포장해서 선물할 수 있게 좀 있으면 또 우리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 때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고급 선물로 강추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꼭 적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나 더한방울 공식 홈페이지 또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전화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딱 드리면 딱 정말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네. 들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님 이렇게 하나 드릴까? 이제 제 주변에 어쨌든 다 30대 중후반, 40대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생일 때 꼭 선물을 그래도 좀 드려야 되는데 부담 없지만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 뭐가 있을까 네. 할 때 이거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도 드시고 계시네. 이런 환을 네. 변호사 시험 보고 나서 처음 먹어보는데요. 진짜? 왜? 어. 요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기력이 맞아. 힘들어 진짜. 막 예. 입술도 트고. 맞아요. 네. 진짜 그러시네요 여기. 예. 우리 김 변호사님 가실 때 몇 개 챙겨드려야겠다.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우리 박형광 기자. 제 최애템이죠. 박형광 기자의 최애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특히 우리 저 말고 우리 박형광 기자를 좀 잡아주세요. 끝나고 나면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바로 들어가면은 좀 예. 괜찮거든요. 예. 예. 자,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휴대하기 좋은 이 100ml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고운 꽃무늬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서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떠나서 우리 박형광 기자가 이거 좋습니다. 오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열감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니 그래. 오면 저기 광고 나갈 때 이 글루타셀 먼저 뿌리고 있어요. 막 뿌리고 그래서 제가 야 이따가 뿌려 광고 때 뿌려 이렇게 해도 미리 뿌리고 또 뿌리고 합니다. 그만큼 제품력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세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서울고법에서 지하 통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전날 페이스북으로 길고 긴 메시지를 내서 그런지 무시. 기자들의 모든 질문 무시. 이럴 때 기자들은 어떤 생각 들어요? 근데 기자들은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로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 못했고. 너무 빨리 들어갔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날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입 다물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다무신 것 다물었다. 같아요. 아 조경태 의원 때문에 그 입을 진짜 다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석열 씨가 등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한 압박을 좀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선 긋잖아요. 네. 계엄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당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장난 아니게요. 예. 전 그래도 그 예전에 윤석열 계엄 직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막말을 그냥 막 쏟아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연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을 텐데 그 충동을 참을 수 있을까? 그런데 꾹 참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거는 기획된 거다. 누가 시켰을까? 부인이 시켰나? 부인이 그런 생각이 시켰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경호가 여전히 너무 세다.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 들이대면 팔을 꺾기도 하고 막 잡아 끌고 그랬죠. 잡아 끌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자가 흉기를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마이크를 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좀 개인적인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경호원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경호원도 기자들을 잘 알아요. 맞아요. 네, 기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세게 때린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나 실제로 돌아가서 혼나기 싫으니까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닐까. 기자들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형광 기자의 추론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경로 그리고 막 화를 많이 내고 제가 지금은 저 돌아가신 분이라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 빼고 다 욕이어서 그 캠프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다는, 안 걸릴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을 정도로 말과 관련해서 매우 포악한 사람으로 정치권 안에서는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을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끝나고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경호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경호처 좀 폐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자가 들어간 그런 거는 이제 좀 너무 권위적이라 외국처럼 그냥 일반적인 경호기관으로 좀 거듭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박형광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할 사람들 경호처에서 차출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극도의 어떤 충성파처럼 그렇게 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표출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지금 소외되고 있으니까 더 반발심이 강하게 들 수 있겠네요. 만약에 끝나고 나가지고 왜 빨리 그 기자들 안 치웠어 하고 욕 먹으면 일반적인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나 안 할래요 이제 나 그냥 현직 대통령 경호하러 갈래
이렇게 손들고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초창기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원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친윤에 뭐 해당하는 그런 경호관 말고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경호관들 위주로 배치를 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 경호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뭐 그 굳이 대통령만을 위한 경호처는 폐지하고 경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상배 대위 이분이 사실은 그 어제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 핵심 나오셨죠.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는데 내용이 대단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때문에 일단 이건 내가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오상배 대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수방사령관 일단은 장교하면서 부관을 한다는 거는 일단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 시키고 또 수방사령관 정도로 중요한 사람의 부관이면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 아무 요인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분의 말에 울림이 좀 있었어요. 자기를 모든 그러니까 과거 이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들었던 말들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하고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미루는 걸 보면서 일종의 어떤 분노 감정을 가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약간 이분한테서 살짝 박정훈 대령의 그런 느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박정훈 대령 우리가 사실은 취재 편의점 처음에 문을 연 계기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박 대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일 보도를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임태훈 소장이랑 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랑 같이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구나.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저 투자는 안 했지만 사실상 동업자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살아있는 상징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군내에 그렇죠. 긍정적인 이 최해병 사건, 그 최상병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스캔들의 첫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1호 사건이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인데 계엄 때 군인들도 박정훈 대령을 생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항명죄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라고 한 군인도 있었어요. 재판에서. 그렇죠. 그때 조성현 단장하고 같이 나온 딴 분이었는데 그 특전 대대장 맞아요. 그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보고 컸냐? 우리가 좀 어른들이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보고 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박정훈 대령을 보고 2년 동안 군인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이 계엄을 막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이렇게 떴다는 거지 않습니까? 박경원 기자님, 그 왜 못 들어가 4명이서 한 명씩 들쳐갖고 나와라. 그리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습관까지 들어가란 말이야. 이 부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그 이제 윤석열 씨의 변호인들은 너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냐? 라고 취지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부관 입장에서도 얼마나 또렷이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계엄이라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그 4번이나 전화해서 얘기했던 상황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상황 그거를 저라도 근데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은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곱씹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곱씹어 보고 싶지 않아도 꿈에도 나오고. 맞아요. 꿈에도 나와. 꿈에도 나옵니다. 진짜 이런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엄 때 상황을 꿈으로 많이 꿔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 벌써 몇 년입니까? 우리가 2014년이잖아요. 세월호가 10년도 넘었어요. 11년째인데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9시경에 이제 MBC의 전원구조 그 오보가 떴을 때 제가 그때는 정론관이에요. 본청의 1층에 있었어요. 기자실이. 제가 정론관에서 아침 회의하고 회사 회의 그 부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하러 들어가는데 텔레비전부가 전원 구조 됐네, 이제 괜찮겠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관은 이걸 잊을 수가 없죠. 못 예, 잊죠. 예, 그리고 평생, 얼마 전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뭐 최상목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그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막. 빙의 최상목 네, 빙의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나오고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네. 정상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네.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걸 잊어버려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제일 웃겼던 게 그쪽 저기 계엄 지시서 자기 이렇게 접어서 했다고 했는데 자기 안 빳빳한 보고. 좀- 안 보고 그냥 그런 거 줬다고.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 줬다. 그랬잖아요. 아유 네. 진짜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예. 근데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통화에서는 계엄을 2번, 3번 더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엄을 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고, 저는 이 오상배 부관의 이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 연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총을 팡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막 엎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본회의장 안에 총소리가 나면 막 국회의원들이 막 그 의자 밑으로 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 제가 사실 그때 국회 밖에 있었거든요. 예. 그 울타리에서 예, 예.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친구는 국회 안에 본관 거기에서 이제 네, 네. 스크럼 짜고 맡고 예, 예. 있었는데 이제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어. 어떻게 되고 있어? 하는데 예, 막 예. 군인들이 오고 있어, 총 들고 있어, 밀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으니까 제가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총을 이렇게 바닥이나 예. 위에다 다 쏘면은 예. 사람이 안 그래도 그렇죠. 네, 풀어질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군인들은 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확실히 성공해야 되는 내란숙의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게 생긴 거야. 예? 본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다. 본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무슨 국민이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빨리 당장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찍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서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본인이 군을 투입시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기자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기자들은 보통 그 저희가 본관 입구가 2층이잖아요. 네. 3층이 로텐도어이고 맞습니다. 그 로텐도어 앞에 공간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기자들이 사실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올라가 있으라고. 네. 그 남자 기자들이 좀 내려와 있었고 몇몇. 왜 그때 당시에 3층의 로텐도로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너무 공포스러웠다. 예, 오히려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웠다. 예.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꼭 제가 그 이제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네. 꼭 물어보고 싶어요.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 없는 네. 것 같던데.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네. 근데 꼭 사과를 좀 듣고 싶다, 이 사람에게.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좀 예. 좀 씻겨져 나갈 것 같다. 아니 라는 어제 생각을 합니다. 휴정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상배 그 부관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계엄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그냥 패식 웃고 가잖아요. 저는 그 태도가 무슨 그 사이코패스들 그 예. 범죄자들 자기 지지자들 있는 데만 그러니까 힐끔힐끔 보고.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전부 다 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랑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다가 네. 꼭 말을 하고 싶은 게 불안하니까요. 네. 반성도 안 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계속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양형을 할 때는 범죄 이후의 정황, 네. 뭐 반성 여부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양형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윤석열은 지금
봐줄 만한 그 어떤 사유도 없어요. 양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형 선고해야 된다. 네,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밖에 예. 없어요. 예. 무기징역 그러니까 보통이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고 뭔가 봐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 네. 빵은 사형. 그럴 수밖에 기본 없어요. 빵이 예. 무기징역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형. 예. 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뭔가 봐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하나도 없고 윤석열은 지금 사형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게 그 김 변호사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일요일이죠. 그 호소문 본인 예. 입장에서는 이제 호소문이라는 건데 전환길 뉴스에 나온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A4 용지 한 장짜리로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내란 선동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러게요. 내란 네. 선동으로 봐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문구고 저게 네. 어떻게 지금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는지 네. 가관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보면은 한덕수가 되는 거를 전제로 쓴 것 같은 그러니까, 오타도 있잖아요. 예. 김문수 김문수 뭐 후보를 어쩌고저쩌고.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네.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본인 미처 못 고쳤어. 자백이에요. 본인은 네. 본인이 한덕수 밀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바꾼 건데 네. 참으로 참담해서 예. 역시 사형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며 출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네. 네. 알아서 너 나가. 네,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 어떤 가는 길에 명예는 지켜줄 테니까 알아서 네. 나가라. 안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면 내쫓는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그래요? 내쫓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 저녁부터 기류가 바뀌었어요. 김문수 캠프에서. 왜냐하면 김문수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역을 돌면서 기자들이 백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아예 막았거든요 질문을. 다음에 할게요. 네. 그리고 그날 어제 저녁쯤에 채널 A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저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네. 그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이제 선 긋는 거죠, 선 긋는 거 완벽하게. 예,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끊으면은 너무 그 공허해지니까 네. 그 지지자들도 좀 마음에 그 어떤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젊은 보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네.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어요. 계엄은 잘못된 거다. 네네. 하지만 탄핵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합리적인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니까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해오던 사람이죠. 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러니까 그 임명을 어떻게 보냐면 그 캠프에 엄청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준석과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정도로 좀 받아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항마. 아니죠. 우리도 젊은 정치인이 있어. 이준석 연결고리. 연결고리.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천하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굉장히 가깝고 예. 지금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힘이 생기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네.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예 좋은 점이 없어요 본인한테. 네. 왜냐하면 김문수가 묻는다. 속된 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의 어떤 정치 생활에 있어서 김문수와 함께했다라는 것이 좋은 커리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개별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로 홍준표 시장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더 가깝게 네. 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의 힘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앵커 역할 누가 할 거야? 예. 김용태. 김용태. 그래서 온 거다라고 저는 좀 파악을 그렇군요. 합니다. 또 색다른 시선
저기 해석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어제 보면 개혁신당전 최고인 이기인 최고가 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는 국민의힘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세상병을 몰라봤다. 그러니까요. 네, 저 그 어제 영상 그게 충격이었죠.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혜병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최혜병을 김문수 알고 후보가 몰랐죠.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몰랐는데 네. 연평해전 뭐 이러니까 네. 네, 연평해전 이렇게 동의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어제 촬영된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병 뭐였냐?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어디 뭐, 했냐고 말씀. 최상병 뭐 밑에 연평해전 연평해전 네, 옆에.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연평해전 옆에. 예,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네.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는 최상병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옆에서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바로 본인도 과거에 최상병 묘지를 참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네, 위원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평해전묘 바로 옆에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동선 짤 때 그걸 알았을 텐데 네, 이거 같이 참배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야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본인도 깨달았다는 거고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 제가 예. 저도 그 지점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랑 김문수 후보랑 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자기 혼자 가서 최상병 묘지에 참배를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예,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러면은 같이 가십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네, 네. 그거를 말할 통로가 없거나 말을 했는데 들어지지 않거나 말했는데 안 들은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전자라고 봐요. 아, 통로가 없을 것 같아요. 통로가. 네, 예.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돼 있는 아니 통로가 근데 없을 거라고.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근데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죠. 후보한테 같이 전화해야죠. 갈 때도. 근데 지금 당에서 일정도 당에서 내지 않아요. 캠프에서 내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한 되게 신기해요. 캠프야. 그리고 예.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저분이 뭐 최병 묘지를 참배하고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 다 반대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 뭐라고 반대했냐면 뭐 무슨 이게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고 뭐 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탄핵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면 수사라는 거를 다 권력이 네? 검찰기관 동원해가지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작용을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60, 70년대 정치인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9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예, 그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정신적 연령은 김문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 정당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워풀하게 좀 이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도발적 문제 제기를 젊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이제 기폭제 역할을 김용태 그다음에 누구지 김재섭 뭐 이런 그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거는 뭐 눌려서 그런 건지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지역구 눈치 보느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용기 있었으면 네. 개혁신당 갔겠죠. 아니 또 그렇게까지 예. 네, 왜냐하면 김용태 그 위원장이 포천이잖아요. 포천. 네. 거기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천 가평 예. 네, 거기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본인의 신념과는 좀 어쨌든 네. 지역구 사람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또 취합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제가 포천 갔다 왔잖아요. 네. 포천 그 시민들이 김용태 얼굴을 못 봤다 선거 이후에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가평 포천 두 군데가 지역구인데 가평에서는 이겼고 포천에서는 졌대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포천이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 너무 좀 낙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현안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잘 안 오는 정치인이다. 원래 본인 지역구가 아니긴 하죠. 얼굴 좀 네. 보고 싶다. 총선 때 갑자기 지역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그 오늘 보니까 경찰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어느 정도 복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VIP 소위 이제 경로설, 이제 최혜병과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자료를 획득하였다라는 건데요. 요거 말고도 이종섭 장관이 받은 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02-800-7070. 요거 서버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VIP 경로설의 실체가 확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기는 해요. 회의적이죠. 많은 발전이 있어왔던 건 맞습니다만은 근데 이 서버 기록도 800-7079 번호하고 누가 통화를 했는지 몇 시에 통화를 했는지 요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통화의 내용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거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서 말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물론 탄핵이 되긴 했지만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뭐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할까? 네, 그래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때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할 때 목소리가 여잔지 남잔지만 얘기를 해라. 근데 그것도 저 이종섭 장관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아예 네.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려고요. 항소심 재판에 아.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박정원 예, 대령 재판에서. 예. 예, 받아들여지면은 뭐 한 대선 이후에 대선 예. 끝나고 한번 아. 예, 신문을 하게 될 건데요. 예. 물론 그때도 어제 법원 출두할 때처럼 뭐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증언 거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증인으로 저희는 되면 채택이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석 안 해도 되고 이럴 수 있나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은 이제 과태료 나오고 예. 계속 안 하면은 구인장이 발부돼서 아.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예. 있습니다. 아, 이제 재구속 문제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현안인데 어쨌든 구인장 발부해서 끌고 다음 항소심 기일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증인 채택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정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신문 예. 일정이. 아마 재판부의 재판부가 태도는 안 받아들일 안 이유는 받아- 안 없죠. 받아들일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뭐 일단 현직 대통령도 이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사단장을 자르면 뭐 누가 대한민국의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대통령의 경로에서 출발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경로자 음. 얘기를 들어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감추고 없애고 기록을 탈취해가고 이런 사건의 연속이었지 진실이 뭔지 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그분은 이렇게 왜 봐주기로 그 봐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건지 그게 도대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예, 누가 배우냐. 네. 그리고 이종호, BP 아니, 패밀리. 저는 그 윤석열 씨 어쨌든 대통령인데 네. 누가 배우냐라고 묻는 게 너무 웃기네요. 윤석열이 배운가? 누가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드러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벌써 2023년부터 움직인 거잖아요. 그 8월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발부가 될 때부터 이 이슈가 세게 네. 됐으니까 올해 벌써 뭐 2년 차죠. 예. 저 근데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나와갖고 누가 시켰는지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본인 신상에 아, 그게 이롭습니다. 왜 그게 그러냐면은 본인은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보고도 제대로 받은 게 없잖아요. 예. 내용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보고요. 아 그런 거 처벌하면 안 돼. 하지 마. 직권남용죄 자백이에요. 예. 예. 그 최소한 누가 시켰어라고 예. 하면은 그 예. 사람한테 좀 떠밀 수라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하들한테 떠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윤석열이. 예. 내란 부하가 사건에서. 아니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가 아니라 상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남한테 떠미는 거 좋아하니까 예. 그냥 예. 이참에 이것도 한번 좀 예. 화끈하게 얘기하고 떠미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14일 날 이제 그분이 출석 요구를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14일에 과연 포토라인에 설까라는 건데 몸이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박경광 기자님?
뭐 무슨 뭐 검찰에서 출두만 하라 그러면은 몸이 아프고 살이 아플 수 빠지고 있죠. 흰머리카락이 힘들면 늘어나고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오셔야죠. 한번 나오는 네. 거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왜 후보 때 네. 사과할 때 당사에서 사과했거든요. 그때 보고 그때 뭐 현장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직도 천추한이 됩니다. 아, 그때 기자들한테 그 공보단이 와가지고 네. 의원들이 저희 민간인이니까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를 한 20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만들어줘서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네. 그럼에도 제가 질문했었어야 했는데 오, 그걸 못해서 천추한이다. 천추한이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아직도 용감한 있다. 기자들이 네. 가서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시면 꼭 질문을 드리겠다. 네. 근데 네. 이번에 질문권은 이명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담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죠. 그러면. 이명수 기자가 자기 꼭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출입 기자단, 법조 기자단에 네. 자기 네. 남성으로 자기 좀 넣어달라. 누님 우리 여기서 만나네.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법조 기자들이 양보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뭐 그럼 아마 이제 체포영장 하겠죠. 체포영장 발부. 예. 네. 만약에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출석을 안 하면 그러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네. 경찰이나 검찰이 3번까지는 봐줍니다. 세 번. 보통 출석 요구서 3번 보내거든요. 예.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 워낙에 좀 특수한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3번을 해야지만 체포영장이 나온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네. 예. 관례적으로. 예, 그래서 진짜 도망갈 것 같다 저 사람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출석 요구조차 안 하고 처음부터 초장부터 체포영장 받아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사건이니까 아마 이번에 안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더 경고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물밑에서 하겠죠. 이거 네. 체포영장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냥 예, 나와라. 제발로 나올래, 끌려 예. 나올래. 예. 예. 그럼 나오겠죠. 근데 사실 검찰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이 여태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예. 뻔뻔하게 그렇게 봐줬는데 뭐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22일 후면은 이제 심우정도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저는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네. 뭐 결국 김건희는 구속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죠. 김건희는 구속된다. 시간이 네.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명태균 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이치 주가 조작 예. 사건도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건진도 있지 그게 더 않습니까? 건진도 있고요. 예. 그래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 거의 최초에 나왔던 사건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수사팀 보강되고 예. 해서 그 부분에 그쪽에서도 지금 아마 조만간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럴 너무 거예요. 많아요.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은 명태균 게이트 있죠. 그다음에 건진 게이트 있죠. 거기다가 도이치 모터스 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있죠. 양평도 있죠. 죄송합니다. 온갖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 고검에서 수사를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네. 네, 고검은 실질적인 수사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그냥 페인트 모션인가 이랬는데 네. 아침에 보니까 네. 원래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했던 검사가 검사들을 고검으로 파견받아서 지금 그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예. 아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하다.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21일 오늘 21일 남은 건데요. 20날 이후에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부권은 없는 거잖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21일이네요. 예. 저는 이제 빨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 요새. 빨리 지나갔으면 하루가 좋겠다. 1년 같아요. 예,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고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온갖 특검들이 빠르게 이제 작동이 돼야. 그 그래야- 아마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이재명에게 어떤 지지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 네. 번에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 네, 네, 그 자꾸 뭐 정치권에서는 뭐 역풍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네. 전 그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지금까지 쌓여왔던 답답한 네, 네. 분들이 오히려 그걸 안 해주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예. 그 계속 거부권에 막혀왔던 법들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지금 그 어제 재판에 직접 참관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네. 예, 직접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 했던 그 임태훈 소장 저희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그 마이크 대시고 임태훈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제 재판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임 소장님 방금 전에 기자회견 마치신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윤석열 재판 직접 방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판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모든 운빨을 여기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듭니다. 예, 재판 세 번째 방청이 네. 방청이 됐어요? 추첨이거든요. 예, 추첨이거든요. 예. 로또는 사지가 않으니까. 네. 하여튼 전 운빨을 여기 다 쓰고 있어서 정말 싫어요. 여튼 네.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누가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준유 수방사령관의 전속 부관이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얘기는 좀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이 당시에 대통령의 이제 그 통화 녹음 네. 통화를 이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나왔는데요. 아 정말 석동현 윤곽근 변호사 너무 치졸해요. 왜요? 그 청력이 그렇게 좋냐라고 막 이게 비아냥거려요. 윤갑근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는 뭐 변호인단이 예.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너가 카니발 앞에 타고 있었는데 예. 너 그렇게 잘 들리니?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운전하던 예. 간부는 못 들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들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거는 너 기억도 못 하는데 예. 왜 너 이건 어떻게 기억하니? 라는 게 요점인데 예. 잘 대답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다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기억이 사라진 것이고 네.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예. 자기는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문짝 부수고 뭐 총 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네. 자기가 왜 못 들었냐 들었다라는 거고 이 전속부관이 네. 결정적으로 그 경찰의 수사에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대통령이. 예. 법적 책임질 거라고 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대통령께서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2차 계엄 뭐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보고 예. 사실과 달라서 자기가 배신감을 느꼈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더더욱더 문제는 네. 이 사람 그러니까 물론 지휘관은 아니시지만 국군 통수권자이시지 않냐. 네. 그런데 어떻게 부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 부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예. 자기는. 예. 그걸 대통령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표정은 어때요? 눈 감고 가만히 있고요. 심지어는 오후 재판 진행 처음에는 또 꾸벅꾸벅 졸아요. 어제 또 졸았어요? 네, 또 졸았어요. 오후에. 네. 참 기가 막힌 장면이네요. 그리고 그 장교가 당시에는 중이었어요. 네. 이제 진급해서 대위가 됐는데 네. 오전부터 한 오후 4시 반 한 거의 5시까지요. 네. 그 진술을 쭉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해서 같은 질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었다라는 것이 탄핵이 돼야 네. 대통령의 내란죄 범죄 혐의를 좀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진술을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변호인단이 탄핵하려고 변호인단이 했던 질문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예. 너무 힘들죠. 사실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네. 이 대위를. 네. 근데 이 대위가 멘탈이 세더라고요. 네. 하나도 기죽지 않고 또박 다 얘기하고 참군인이네. 네. 그리고 뭐 내 생각은 그런데요라고 얘기하고 잘 얘기합니다. 일례로 이렇게 얘기해요. 청력 막 운운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수방사 다른 지휘관들하고 통화 내용은 드문드문 기억난다면서 대통령과 이진우 통화는 왜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냐라고 네. 하니까 육군 중위가 대통령 통화를 듣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윤곽근이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이 진술이 맞다 쳐도 차량 이동 중에 모든 내용을 다 들은 건데요.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대위 그 전속부관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못 들은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지워진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특별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징적인 건 김계리 변호사는 한마디도 안 해. 아 그래요? 왜요? 왜 있는지 꺼다 놓은 버리자로요. 일종의 약간 부적 같은 건가 봐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아, 그 욕설 사건 그래서- 이후로 그렇게 됐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난 재판에서는 네. 지지난 재판인가 제가 들어갔을 땐 윤석열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방청석 쪽으로 맨 왼쪽으로 네. 좌천되셨더라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김계리 이게- 변호사가. 변호인단이 여러 명인데 네.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포진해서 앉는가도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입니다. 권력 순위야.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추종자들한테는 이게 권력이야.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력 서열에서 밀려나셨더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 옆에는 당연히 윤곽근 변호사가 앉죠. 네. 권력 서열 1위니까. 네. 그래서 좌천되셨다는 것을 어제 제가 좀 확인할 수 확인했어요. 있었다. 예. 자, 임태훈 소장님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네. 우리 그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그 박형광 기자님 같이 계시거든요. 거기 왜 가 있어, 김규현 변호사? 아, 방송 중이에요. 예. 네. 예. 김 변호사님이 네. 하실 얘기 있으시대요. 예. 어제 재판에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 지기현 재판장이잖아요. 네. 예, 어제 뭐 소송지나 이런 거를 다 보셨을 텐데 보면서 네.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데요. 일단은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한 게 음. 그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대 그러니까는 약간 좀 뭘 모르는 것 같아. 군사 기밀에 대해서 부대 위치나 부대의 네. 특성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707과 뭐 정보사 이런 것들. 근데 이미 김용현 재판은 네 차례나 지금 비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군사법원은 오히려 비공개 재판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 지휘를 똑바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기밀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쓰지 말고 우회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보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정보사 3개로 나뉘는데 북한의 위성으로 영상 들여다보고 있고 네. 도감청하고 하나는 휴민트인데 우리가 그 일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의 밤에 니들이 어떻게 동원돼서 무슨 임무를 해서 뭘 했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통으로 다 지금 기밀이라고 이 직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 윤석열 재판을 그래서 비공개하겠다? 윤석열 재판도 707 특임단이 나오면 네.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는 거죠. 증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란이 빈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에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에게 재판을 더 이상 맡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재판부를 어떻게 하려고 방첩사가 네. 뒷조사하다가 들통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지를 좀 엉터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지를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끔 그냥 내비둬요. 도저히 안 네. 되겠다. 직위원 재판도. 도저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추가로 기소됐잖아요. 지금 직권남용 범죄 혐의로. 네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재판장에서 기소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이제 열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진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은 몇 분 쓸 거냐 하니까 30분 쓰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대통령 측 뭐라는지 아세요? 1시간 반 쓰겠대요. 아이고 말도 안 되죠. 나는 피고인이 1시간 반 동안 모두 진술하는 건 나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 모두 진술하다가 10분 만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자. 그러니까는 네. 누구는 이제 이게 사법 정의가 없고 저는 이게 사법 독재만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예. 임 소장님 어제 그 직위원 판사를 법원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이 재판 말고 사진 찍어준다고 했다는 만났어요. 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거? 우리 이제 네. 활동가들하고 이제 법원 거기에 이제 문을
늦으면 다 잠그니까 네. 왜 그 이혼 재판 나오면 그 법원 막 쫙 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예. 계단. 네. 그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데 우리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셀카 하나 찍자 그러고 있는데 예. 뒤에 어떤 남자가 되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저 사람 좀 안 비켜. 우리 저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찍고는 내려가서 네. 저 사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찍자라고 이렇게 찍으려 하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네. 누가 마스크 쓴 남자가 예.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기현. 어머. 그래서 제가 임 소장님 알 거 아닙니까? 지규현 판사가. 알죠. 그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저 포함해서 방해린 그 해병대 전 예비역 대위 예. 국방감시팀장하고 4명이 갔어요. 네. 그 지기현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넉살이 좋으면 네. 네 재판장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너무 화가 나잖아요. 싸웠구나. 정색을 하면서 네. 재판장님 그냥 가시죠. 아, 라고 했더니 네. 멋쓰게 가지고는요. 네. 네 그러고는 가더라고요. 아니 좀 붙잡아놓고 얘기 좀 해보죠. 왜 재판을 그렇게 소송 지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또 임태훈이 법정 밖에서 재판장을 드자비했다 어쩌다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지규현 판사와의 해프닝, 예, 임태훈과 지규현 판사 간의 해프닝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를 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김용현 재판이 있는데요. 네. 노상원이랑 예. 또 비공개할 것 같아요. 노상원 재판. 예. 예, 그 같이 묶여 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어제 예.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네. 오후 늦게 저희가 그 김용현 재판 비공개하지 말라고 네. 의견서를 지기현 재판부에 신속하게 제출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내일 방청을 저희가 갈 건데 네. 내일 가서도 이제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면 이제 항의를 하고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뭐 이 절차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이 밀실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네.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증인들을 방치해요. 증인들이 거기에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거기 피고인도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기소될 내용들이라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증인 진술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 증인이 밖에서 그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지휘부터 시작해서 그 재판 관리를 엄청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고 네. 일반 증인 지원 제도 안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항의 서한을 좀 보내야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어제 출입구가 네. 바뀌긴 했지만 예. 여전히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엘리베이터 또 잡아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특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로 가야 돼요. 기차표 끊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특별 출연하셨는데 저희가 종종 특별 출연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이정수 선배와 같이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